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속 왕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과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교훈을 알아보는 시간, 조선왕조실록 오늘을 말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건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누구인가요? 아마 조선의 1대 왕인 태조 이성계, 혹은 측근이자 조선의 기본적인 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 정도전일 텐데요. 그리고 조선 건국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조선 왕조 발전을 위한 뿌리를 잡은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상 보면 역대 최연소인 17세란 나이로 병과에서 7등, 즉 전국의 과거 응시자들 중에서 전국 10등이라는 우수한 성적과 함께 과거에 급제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급제 소식을 들은 날 몇 번이나 궁궐을 향해 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의 자랑이기도 한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과감하고 패기 넘치기에 흔히 야성적이고 무인적인 인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린 나이에 고려시대의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엘리트 문신이었던 것이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켰을 당시인 1388년 22세의 나이로 전리정랑 직위를 맡아 개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지원하러 간 형님들 대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만약 이방원이 이 임무에 실패했다면 정변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경처 강씨는 물론 강씨의 자식인 이방범과 이방석까지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화도 회군 당시 자신의 역할에 그 책임을 다한 이방원은 이후 조선 건국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할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죽음을 주도한 것이었죠. 당시 이성계와 대립하던 정몽주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고려의 왕실에 위협이 되는 이성계 세력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몽주 세력에게도 기회가 오게 되죠. 이들은 이성계가 낙마로 중상을 입어 잠시 무력한 틈을 타 고려 왕실의 위협이던 이성계 일파들을 한 명씩 잡아들이고 종국에는 이성계도 최종적으로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이때 정몽주는 동양왕의 암묵적인 지원 아래 조준, 남은, 정도전 등 이성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계 일파가 잠시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방원이 이제를 통해서 이 위기 소식을 듣고는 병난도로 달려가 큰 부상을 입은 이성계를 개경에 직접 데려오고 군사를 일으켜 전세를 다시 이성계 쪽으로 역전시킴으로써 아버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크게 불리해진 정몽주 일파는 성현의 관리들을 시켜 조준, 정도조 등의 사형을 구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양왕은 이성계가 두려워 승인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상황을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직접 제거할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 계획에 반대의 뜻을 비춥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단독으로 이 계획을 강행해 결국 정몽주를 제거하게 되죠. 어쩌자고 그를 죽였느냐? 비록 피가 묻었을지언정 전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 자를 죽여 이제 아버지가 갈 길에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정몽주가 죽었음을 알리자 이성계는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실제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크게 대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성계가 이렇게 화를 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몽주는 단순한 이성계의 정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대학자이자 군자이며 백성들의 지지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고려 왕조를 떠받친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은밀한 암살도 아닌 자기 자식이 대놓고 살해했다는 것은 이성계의 위신을 한순간에 떨어뜨린 행위였습니다. 이러니 이성계로선 이방원이 그야말로 고얀 놈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후 수십 년간 두고두고 지속된 이성계와 이방원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이후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의 대화는 태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에는 두 사람 외에도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에 공은 대장군을 자처하면서 그렇게까지 놀라고 두려워하냐며 이성계를 나무라고 이방원의 편을 드는 인물, 바로 강비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방원의 친모가 아닙니다. 이성계의 경처, 쉽게 말하자면 두 번째 부인이었죠. 이방원은 이성계의 향처인 한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한씨는 사망한 상태였고 이성계에게는 경처인 강비만 남은 상황이었죠. 이 시기 강씨와 이방원은 협력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왕후가 된 강비, 즉 신덕왕후가 자신의 아들들을, 그것도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올리는데 일조했기 때문이죠. 세자가 된 이방석이 신덕왕후의 첫째였으면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세자 책봉의 명분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신덕왕후는 이미 장성에 조선건국에도 큰 도움을 준 한씨 소생의 자식들이 두려웠던 탓이었는지 신하들이 보아도 다소 무리인 이 일을 진행합니다. 태조 역시 내심 신덕왕후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먼저 태조가 신덕왕후의 첫째 아들인 이방번의 세자 책봉을 밀고 조준과 정도전을 포함한 신료들이 이를 반대하다가 결국 배금념이 대표로 나서서 이방번 대신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해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되자 이방원도 왕자로서 군자코를 받아 정왕군에 봉해지지만 정작 실권에서는 점점 배제되었습니다. 이런 대우에도 이방원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신덕왕후의 죽음은 권력쟁취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정도전이 주도한 사병혁파와 요동정벌 등 급진적인 정책들의 시행으로 한씨 소생의 왕자들뿐만 아니라 종친 그리고 고려의 구세력까지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죠. 결국 단순히 태조가 막내를 세자로 세운 것에 대한 불만 이외에도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기에 이방원이 주도한 무인정사 제1차 왕자의 난은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덕왕후의 3년상이 끝나고 태조의 와병과 그로 인한 경복궁 및 도성의 통제력이 약화된 때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과 반개 종친, 사병혁파 등 정도전의 급격한 개혁에 반발한 이들이 모의를 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정도전, 나물, 심효생 등과 세자 이방석과 왕자 이방번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정도전과 남은이 나이 어린 세자 방석을 끼고 다른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군사를 일으켰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은 단번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바로 본인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요. 그는 첫째인 진안군 이방후가 사망하면서 둘째 영안군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올렸고 이방과는 고작 일주일 만에 조선의 제2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 이성계는 상왕이 되어 실권이 없어졌고 새로 왕이 된 정종도 별다른 실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원은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죠. 그럼에도 그가 바로 전면에 국왕이란 자리에 앉지 않으며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방원의 철두철미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왕위에 대한 명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이방원은 자신의 단번에 왕위에 오르지 않음으로써 장자 계승 등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권력에 항의할 빌미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노련한 정치가 그 자체라고 이방원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정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 또 한 차례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방원이 주도하진 않았어요. 이방원 바로 위의 형 이방간이 저지른 일이죠. 이방간은 왕위를 노리는 야심을 품고 있었으나 특출난 능력이 없어서 주목받지 못했던 왕자입니다. 이런 그에게 다가온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박포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의 편에 섰는데 이후 공식 책봉에서 본인이 1등 공신이 아닌 2등 공신에 올랐다는 사실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방원에게 등을 돌린 박포는 대권에 노골적으로 야욕을 보이는 이방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박포는 이방간을 찾아가 방원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꾀었고 마침 이방원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던 이방간은 이에 솔깃하여 박포와 손을 잡고 이를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간은 역시나 권력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나 봅니다. 군사 훈련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자가 생기며 이 일이 이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에 이방간은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은 후 정종에게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왕전을 지나면서 태조에게도 알립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정종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를 시켜 이방간에게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혹해서 형제를 해치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군대를 돌리고 혼자 궁으로 오면 동생은 너희 목숨은 지켜주겠다며 타일 넣고 태조 이성계는 이방간을 아예 소 같은 위인이라고까지 말하며 어떻게 하다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냐며 크게 화를 냈죠. 정종과 태조 모두 이방간이 이방원을 상대할 만한 그릇이 절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간은 단독으로 이방원을 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처절한 패배였죠. 2차 왕자의 난은 이방간의 준비가 부족했고 1차 왕자의 난과는 달리 실질적인 장남이 정종이 왕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이방간에겐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당초 이방원이 이방간의 행적을 포착하여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참이라 이방간의 군대는 참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은 형인 정종의 세자로 책봉되며 차근차근 권력으로 향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의 뒤를 잇는 것이 세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해 정종 본인이 오늘부터 동생을 아들로 삼겠다라며 화통하게 반박을 물리치고 동생인 이방원을 곧바로 세자로 책봉해 주었지요. 정종과 이방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종은 적자가 없고 서자들만이 존재했는데 이방원이 정종의 세자가 된 것은 결국 정종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방원을 적장자로 삼아 자신의 서자들이 왕위 계승 문제에 휘말릴 소지를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방원, 즉 후일의 태종은 동생으로서 형에게는 매우 깍듯해서 자신이 즉위한 뒤에도 정종을 형이자 상왕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세자에 오른 이방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병혁파입니다. 이방원은 왕족들과 대신들의 사병을 해체해 군권을 이론적으로 재편하여 삼군부에 주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와 본인이 사병을 이용하여 위화도 회군과 무인정사에서 승리해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방원도 종친들의 사병이 얼마나 왕권에 독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계권을 가진 자가 사병을 모아 새로운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병만큼은 철저하게 분쇄하고 사병의 인원을 흡수하여 모조리 중앙정부 소속 군대인 국군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 정책은 조선의 군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원의 정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외척 말살일 것입니다. 왕권을 최우선시한 야심가이자 숙달된 정치가인 태종이 외척을 크게 경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처가인 영민씨 가문의 4명의 처남을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의 처가인 청송심씨 가문, 양녕대군 처가인 광상김씨 가문 역시 숙청해 그 잔인성이 많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사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민씨 일가, 특히 조강지처인 부인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이자 이방원에겐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자 동시에 이방원, 즉 태종의 즉위에 제일 공신들이며 또한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공이 있고 힘이 있었기에 결국 이들에 대한 이방원의 숙청은 애초부터 예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이 윤영기를 외가에서 보낸 만큼 영민씨와 세자 간의 돈독한 사이도 왕권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세자를 비유하며 세자 이외의 영특한 왕자는 없는 게 낫다 라는 남은 왕자들을 위협하는 듯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했으니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잡아 이들을 권력으로부터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녕대군의 처가인 광상 김씨 숙청의 경우 그리 억울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진 않습니다.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로가 양녕대군의 비행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기 때문이죠. 태종과는 과거 시험 동기이기도 한 김한로에게 태종의 실망감은 컸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김한로 역시 외척 숙청의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고 폐성인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고 자손들까지 전부 영구 공직 추방 및 등용금지라는 벌을 받아서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세종의 처가였던 청송심씨에 대한 숙청의 경우 영민씨 숙청과 비슷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 숙청의 경우 이방원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 일어난 일인데 청송심씨 가문의 구성원들은 제2차 왕자의 난으로 귀양을 간 이방원과의 접촉 그리고 양녕대군의 비행을 부추겼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죠. 결국 태종의 심리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랄 부분이라면 태종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이숙번을 비롯해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을 거의 숙청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태종이 권력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을지언정 공신 숙청에 한해서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온건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숙청의 방식도 대체로 살생보다는 유배를 보내거나 실권을 빼앗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주로 썼으며 여타 다른 공신들도 직접 숙청하기보다는 나이 등 이유로 품계 높지만 실권 없는 명예직으로 보내거나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식으로 그만두게 하였지요. 이렇듯 이방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치세 동안에는 그 잔인성이
옅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협한 경우에만 앞서 말씀드렸던 숙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는 정치를 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을 담지 않은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는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가장 현명한 인물이었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결국 왕자로 올렸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숙청한 인물의 자손들을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등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의 아들들로 정몽주의 두 아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줬으며 정도전의 아들 정진은 판서까지 올렸습니다. 특히 정도전의 아들인 정진과 관련한 태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태종이 나주목 판사 임명을 앞두고 두 사람을 고민하다가 좌의정 성성린에게 의견을 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성린이 이를 처리하는 재주는 정진이 낫다고 하자 태종은 곧바로 그를 임명했습니다. 결국 태종에게는 정도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태종은 관제와 전국의 행정을 정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날의 언론에 해당하는 강관과 사관 등의 기관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간언하는 관관들이나 사관을 귀찮아했고 틈만 나면 잡으려고 했지만 조선의 기틀을 이루는 유교의 근간인 이들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관의 비판에 시달리던 대신들이 간관들을 좀 자제시켜달라고 하자 간관들이 없으면 무능력하고 악독한 자들을 어찌 걸러내겠는가 라며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간관을 통한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죠. 간관들이 왕에게 간언을 하기도 하고 관리 등의 비리에 대해 간함으로써 대신들을 제어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리 감찰 관원들을 즉 간관들을 사관원으로 모아서 의정부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간쟁기능을 담당시킨 것인데 대간을 재상에서 분리한 후에 태종은 의정부에 자문기능만을 부여하고 실무관청인 육조를 왕이 직접 관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 의정부의 힘을 더 약화시켰습니다. 육조 직계제는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체제인데요. 육조 직계제는 국왕의 국정 주도권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또한 태종은 호구를 파악하여 고려의 구제처럼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오늘날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호패를 소지하게 하여 유민방지와 인적자원 확보를 도모하였죠. 더불어 서울금고법을 두어 서울 출신에게 문과응시 기회를 박탈하였는데 이 정책은 양반의 수적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았지만 현대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신분 차별로 비춰지므로 이것은 전 근대 국가의 한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한반도가 팔도로 구획된 때가 바로 태종 때입니다.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은 지방 세력이 백성을 임의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고려와 달리 지방행정 조직을 일원화해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각 도의 관찰사를 파견하였지요. 관찰사는 도의 행정을 총괄하며 관할 지역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아래 모든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었습니다.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반면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그 지위가 이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각 군현에서는 지방사족이 조직한 향촌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하였는데요.
유향소는 지방사족의 여론을 모아 수령을 보좌하거나 견제하며 향리 비리를 감시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유향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방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향소를 통제하는 경제소도 태종 때부터 설치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이 집권했을 당시 조선은 명과 사이가 우호적이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전부터 태종 본인이 명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갔던 적이 있고 홍무제와 영락제도 모두 접견해 본 경험도 있었지요. 심지어 영락지와는 서로 보위계승자의 신분으로 길거리에서 만나 아래와 같이 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았던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이 겹친 시기였던 만큼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락제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여 조공무역을 1년에 3회로 늘리는 파격적인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선물 대부분은 조선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귀중품이거나 발전한 물건들인지라 조선은 이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발전에 필요한 재료 및 국고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변방국인 일본은 이러한 이유로 조공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10년에 1회가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영락제와 사이가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어서 여진적 관련 문제로 명과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엔 여진 부족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나라의 대립이 있었는데요. 당시 두만강 인근 변경 지역의 여진 부족은 조선의 지배를 받기로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명나라는 사신 왕교 화적을 보내 여진족을 회유하였고 여진 부족에 대한 강력한 압력까지 행사하게 되죠. 결국 약수한 여진 부족들은 대부분 조선의 질서에서 벗어나 명나라의 초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조선 태종은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길주 찰리사 조연을 주장으로 삼고 신유정, 김중보, 곽승우 등과 함께 원정군 1150명을 이끌고 모련위 지휘 파송과 아고거 착화 하을즈 등 4명의 수장 및 여진족 160명을 죽였으며 대부분 가옥과 논밭을 불태웠고 수백 명의 부족민을 참수합니다. 이처럼 조선을 배반하고 명나라에 붙은 여진족들을 곧바로 토벌할 정도로 태종은 명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태종의 사대 외교는 냉철한 현실적 국익 판단에 따른 실리 외교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배신한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두지 않는 태종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약자에 대한 관대함을 많이 보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일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403년 5월 5일에 경상도 조은선 물길을 통해 조세를 한양으로 운반하는 배가 무려 34척이나 침몰해 사람이 많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사망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신하들이 1000여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생각해 보아도 엄청난 대형 참사였음을 알 수 있지요. 이때 생존자 한 명이 도망가다가 붙잡혔는데 머리를 깎고 이 조언을 운반하는 힘든 일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말을 했고, 이를 듣는 태종은 책임은 내게 있다. 쌀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구나.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조언하는 작업이 힘들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렇다고
조세를 육로로 옮기면 어려움이 심합니다 라고 발언하자 태종은 육로로 운반하면 소나 말이 수고를 할 뿐이지 적어도 사람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에게도 큰 관대함을 보인 일화도 있습니다. 조서라는 관리가 친구를 궐에 데려와서 숙직실에서 같이 잔 일이 있는데 친구가 아침에 나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왕의 침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라 해도 국왕의 침전으로 무턱대고 들어간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필 관리도 아닌 일반인이 임금이 거하는 궁을 멋대로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침전까지 아무 제재 없이 침범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자객이었다면 태종이 시해됐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궁인들도 식겁을 했고 이 사람도 크게 당황하여 나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는데 법대로라면 조서 본인은 물론이고 당일 내시부 및 내금이 근무자들까지 모두 심할 경우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태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괜찮다. 남들이 알면 법대로 처벌하자고 할 테니 이 일은 알리지 말고 넌 빨리 가라 라며 신속히 내보냈습니다. 상황이 된 이후에도 태종이 관대함을 보인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일화는 어떻게 보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내용입니다. 왕에서 물러나 상황이 된 태종이 장미라는 궁녀를 불러 안마를 시켰는데 시원찮았는지 제대를 안마하라고 타박하고는 깜빡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리에 느껴지는 통증에 화들짝 놀라 잠이 깼는데 장미가 태종의 다리를 있는 힘껏 내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이 왜 그랬냐며 물으니 장미는 100배 사죄하기는커녕 말을 하지 않고 보다 못해 아내인 대비 원경왕후가 나서서 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한 거니? 라며 타일러서 물어보니 아까 혼을 들은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정말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법도대로라면 왕을 구타한 것이니 중벌에 처해야겠지만 태종은 장미를 쫓아냈을 뿐 따로 처벌하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2년 후 내간들이 왕실 신주를 모시는 수레인 반우거에 올라타 잡담을 나누고 어떤 내관은 태종에게 나무람을 듣고 화가 났다며 들고 있던 자를 물웅덩이에 패대기 치고 한 말단 주방 담당은 일하는 궁녀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등 궁의 기강이 무너지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내명부와 외명부 담당자들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요. 연속해서 궁 내부 기강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며 보고할 정도였지요. 결정타로 며느리 소헌왕후의 시녀 소비가 세종의 부탁으로 일을 하던 중 세종이 다른 심부름을 시키자 화를 내고 소헌왕후의 의복을 찢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쳤음에도 신문관들이 아니 대체 왜 중전마마의 옷을 찢은 건가? 라고 기막혀 하자 찢을 마음이 들었으니 찢은 것인데요? 라고 당당하게 적반하장을 보이는 등 연이어 말썽을 부리는 일이 보고받게 됩니다. 결국 태종은 기가 차서 웃으며 허허 이거 참 워낙에 내가 사람을 여러 보내긴 했어도 직급이 낮은 애들은 그나마 봐주었건만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기강은 바로 잡아야 하니 가장 말썽이 심한 둘인 장미와 소비는 잡아서 물에 넣든 목을 자르든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엄히 훈계를 내리도록 해라 라고 살벌하게 입을 열게 되지요. 이후 장미와 소비는 실록에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 사건의 책임을 물어 비밀스레 사형에 처해진 듯합니다. 태종은 이후 왕위를 충녕대군에게 물려주며 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말을 남기며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세종시대의 태평성대가 사실 태종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점이 바로 인재등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시대의 주역인 황희, 맹사성, 조말생, 허조, 장영실은 모두 태종 때 채용한 인물입니다. 또한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고 세조 때 정승이 된 정인지는 태종이 장원급제자로 직접 뽑았습니다. 당시 일화를 살펴보면 시험 감독관을 맡았던 한인 등이 태종에게 3개의 시험 답안을 가져와서 장원을 뽑아달라고 청했고, 당시 감독관들의 평가는 2 답안은 엇비슷하고 하나는 조금 처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내가 짚는 것이 장원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2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였다는 구절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공식 설명서인 해례본의 서문을 쓰고 해례본 편찬과 용비어천가 제작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정인지입니다. 세종시대의 과학뿐 아니라 역사, 문화 발전에도 전반적으로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니 결국 태종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세종의 한글 창제에는 다른 미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태종은 자신이 잡고 있던 군권을 개인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도움을 준 것이지요. 실제로 태종은 본인이 가진 군권 역시 세종이 30이 되면 넘길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태종은 상왕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맡은 군권을 통해 세종 즉위 초기에 이루어진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주도적으로 활약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세종은 아버지로부터 추진력을 배웠으며 이를 자신의 능력과 더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성대 시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종의 이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세종 역시 그만큼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 역사상 누구보다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결코 선을 넘지 않으며 정치를 하였죠. 우리가 이방원을 통해 합리적인 왕이 되기 위해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원이 피로 물든 권력의 길을 걸은 잔인한 왕 그 자체라는 평가는 권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의 단면만을 살펴보고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원은 항상 상황을 살펴보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였죠. 하지만 그 선택이 최소한의 피를 보도록 하였으며 자신에게 정적인 인물의 자손일지라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면 망설임 없이 중용한 누구보다 노련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런 태종의 정치적 행보에서 우리는 조직을 위한 실리를 정확하게 따져 최선의 결과를 내는 리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눈과 조직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는 냉철함이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을 태종 이방원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되새긴다면 우리 모두 조직의 성공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김구 선생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대한 독립을 위해 힘쓴 지도자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1호 민주경찰로 활동하게 된 배경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는데요. 임시정부는 국민주권의식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임시정부의 국민주권의식은 결국 김구 선생이 속했던 임시정부 경찰의 존립 이유가 됩니다.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적인 이념과 정신에 따라서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민주경찰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1호 민주경찰이 된 것입니다. 중앙경찰로 출범한 경무국은 이후 중경식이 경무과로 개편되고 광복까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임시정부 경찰은 현실 조건에 따라 임무가 계속 변화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였습니다. 이곳의 수장 초대 경무국장을 김구가 맡게 된 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일제시대의 김구 선생님은 일본 순사시험 문제를 집에서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상해로 넘어간 김구는 당시 내무부장이던 안창호 선생님에게 예전에 우연히 순사시험 과목을 집에서 혼자 시험을 쳤으나 불합격했다는 일화를 말하면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의 추천으로 국무회의에서 김구를 경무국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김구는 경무국장직을 제안받자마자 안창호에게 나는 순사의 자격도 되지 못하는데 경무국장을 어찌 맡을 수 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안창호의 간절한 권고에 의해 초대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된 겁니다. 초대 경무국장이 된 김구는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정립하고 일제의 공세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기간 내내 사실상 경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휘하여 지속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어갔습니다. 재판소장 대리로 친일파 밀정에 대한 처벌을 주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일제는 수많은 밀정을 보내 임시정부가 구성원들을 이간하고 독립운동 내용을 탐지하여 방해했는데 그만큼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항상 테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경찰은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호하고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임시정부를 보존하고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경무국은 교민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는 독립운동가를 사칭하고 교민들한테 자금 제공을 굉장히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무국에서는 이러한 사이비 독립운동가를 색출하여 동포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정부나 교민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집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경무국장으로서 밀정 처단에 대해서 혁명 시기이자 비상한 시기였던 만큼 일본 밀정과 범죄자에 대해서는 말로 타이는 것이 아니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임시정부 기간지 역할을 하였던 독립신문에는 경무국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25년 11월 1일자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경무국이 민활하고 용감한 활동을 이어온 결과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협박하던 강도배들은 그 그림자를 구경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라고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자 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연루자를 모두 없애버리는 게 우리 생각이다 라는 부분은 밀정의 상성까지 추적한다는 뜻으로 오늘날 조직폭력 사범을 수사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일본 정탐 나가가와는 자신이 배치했던 정탐선이 끊어져서 매우 당황하며 라는 대목에서 경무국의 활동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무국의 활동은 오늘날 경찰의 외사, 정보, 보안경찰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 수행을 위해 경무국 경호원들은 경무국장 김구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1923년 내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구는 상해 대한교민단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 설치도 추진하였습니다. 1923년 말에 자치권을 가진 교민단의 사업 차원에서 의경대가 조직되었고, 교민단의 자치경찰로 조직된 의경대는 그 지휘를 교민단 단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은 내무총장으로 재직 중 고문으로 추대되어서 업무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1932년 교민단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의경대장으로 임명되며 교민단 단장과 의경대 대장을 겸한 김구는 상하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의 의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정부 요인을 보호하는 것은 임시정부 경찰이 당면한 제1의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상의 제약 속에서 경찰의 임무 수행은 용이하진 않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무국장 김구는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 수호를 책임졌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이때 경찰은 임시정부 수호와 비밀 항일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수한 역할을 잘 담당해 갔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국무령에 올랐으며 마지막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주석 김구를 측근에서 보좌한 것은 임시정부 경찰 경위대였습니다. 김구와 임시정부 경찰의 인연은 역사적인 운명을 함께한 것이죠. 또한 독립운동의 주역이 청년경찰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는 분명합니다. 임시정부 경찰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1945년 일본군을 탈출하고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경위대에 배속된 경찰들은 광복의 그날까지 정부 수호에 앞장섰으며, 광복 이후에도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경호하며 조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환국 후에도 이들은 임시정부를 지키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해방정국에서 김구를 지키고 함께 38도선을 넘나들며 생사를 함께 한 것도 임시정부 경찰 출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호의 주역, 나아가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경찰의 존재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현실을 대변합니다. 김구는 1947년 6월 민주경찰 창간호의 축사를 기고합니다.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구 선생은 경찰에게 애국안민의 신경찰이 될 것을 당부하였고, 1947년 9월 발행된 민주경찰 특호에서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휴호를 선물했죠. 이처럼 김구 선생은 광복 후 경찰이 국민을 위하는 민주경찰이라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1호 민주경찰로서 늘 말보다 행동으로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한 족발집에서 모여 경찰 임용 10주년을 자축하던 중앙경찰학교 동기 5인 조한솔, 이후성, 정용진, 정희목 경사, 권두성 경위가 식당 인근에 쓰러진 중년 남성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던 일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랑스러운 경찰 5분은 앞서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국민을 위하는 민주경찰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김구의 정신을 이어간 5분은
현대판 김구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월 16일 갑자기 의식을 잃은 3세 아동을 빠르게 순찰차에 태워서 단 2분 만에 병원으로 이동시켜서 생명을 구한 광명지구대 김영준 경위와 김용신 경사의 사례는 행동으로 국민을 지킨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간 것이죠. 비번인 날인 불에 타고 있는 트럭을 발견하자 곧장 트럭에 올라타 화재를 진압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노인분을 발견해서 안전지대로 함께 이동한 후에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린 가민수 경위의 사례는 일상생활에서도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경찰의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찰분들이 행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분들을 앞으로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